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부터 재미있는 장편 소설 보내드립니다. 어떤 소설일까요?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시는 송은일 작가님의 장편 소설 반야입니다. 지난 2017년에 10권의 대하소설로 재탄생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낭독해드릴 소설은 2007년 반야 1, 2권 세트입니다. 신기를 지니고 태어난 무녀, 반야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 소설은 반야를 중심으로 엮어지는 인연들의 삶과 주변 인물들의 인간적 고뇌와 갈등, 이상세계 실현을 목표로 세상과 싸워나가는 비밀 조직인 사신계로 이어집니다. 반야는 조선 중기 영정조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역사 소설이라기보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인간살이를 보여주는 소설인데요. 반야는 놀라운 흡입력으로 여러분을 끌어당길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답게 사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공유해주면 좋겠다는 작가님의 말을 전하면서 주말마다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주말이 아닌 평일에는 가끔 단편소설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긴 장편소설 시작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 사랑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반야, 송은일, 제1권, 1장, 미완의 푸닥거리. 무녀 동매는 어릴 때부터 목청이 좋았다. 특히 제석굿과 오구굿을 잘해 사흘이 멀다 하고 굿판에 불려다니면서 마당 가득 들어찬 안악들을 웃기고 울렸다. 머나먼 전라도 땅에서 한양까지 올라오게 된 것도 목청이 좋아 소리를 잘했던 덕분이었다. 21살 때였다. 광주 태봉산 밑 마을에서 굿판이 열렸다. 참봉집이 벌인 씻긴 굿이었다. 동매가 조무로 제석굿 사설을 풀고 있던 그 굿판에 한 여인이 들어섰다. 서늘한 연기를 지닌 그이가 들어서매 동매의 노래가 부끄러움에 떨렸다. 한편 신명도 높아졌다. 여인은 만신 달도지였다. 그이는 광주 무등산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던 참에 그 굿판을 발견하고 들른 것이었다. 동매는 달도지를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고 그를 따르게 되었다. 한양에 와서 보니 스승은 뒷문으로 남아 대궐을 출입하는 만신이었다. 스승에 묻어 들어간 대궐 안 치선당에서 장희빈을 배웠던 게 23살 봄이었다. 폐위되었다가 복이 되셨던 중전께서 중병을 앓고 계신 즈음이었다. 희빈은 다시 권위에 오를 거라는 야무진 꿈에 부풀어 남모르게 달도지를 불러들인 것이다. 무녀로서는 최상의 출세였다. 하지만 언제쯤 국상이 날 것인지를 묻는 희빈 말씀에 달도지는 기가 허약해져 앞을 볼 수 없노라고 아뢰었다. 치선당 내에 신단을 만들어 자신의 중전 보기를 기원하라는 명예도 연기가 미약해 할 수 없다고 머리를 조아렸다. 고니에서 내려앉아 빈이 되었을 망정 희빈은 엄격한 세자에 모으셨다. 아직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 앞에서 한낱 무녀의 목숨쯤은 하루살이와 다를 바 없었다. 목숨을 내놓은 불복이었다. 중전 보기를 꿈꾸는 마당에 시끄러우면 안 되겠다 싶었던지 납작 엎드린 달도지와 동매를 물러나게 해주었다. 궐을 나가는 길로 한양에서도 떠나되
내 살아있는 동안은 한양 바닥에 발 딛지 말라. 그리 분부하던 희빈의 눈빛에는 서슬푸른 증오가 어려 있었다. 그로부터 28해 만에 동매는 스승을 모시는 대신 권속을 거느리고 다시 대궐에 들어왔다. 희빈마마 소생이셨던 선왕께서 등극한 지 몇 년 만에 승하하시고 세제이셨던 금상께서 등극하신 지 4해째인데 세자께 없어 명제 경각이셨다. 대궐 구판 준비를 하라는 은밀한 연통이 돈 것은 어제 오후 신시참이었다. 세검정 동네 만신이 제석굿을 맡으라는 통문이었다. 술시가 되기 전에 사대문 근방으로 다 모여들었을 각 만신들이 조무들과 판수와 제비들을 거느리고 곳곳에서 밤새 묵구리를 준비했을 터였다. 하지만 새 나라님이 등극하시면서 묵구리에 대한 규제가 한층 심해졌다. 민촌에서 버리지 못한 굿판이 자꾸 산속으로 숨어드는 즈음이었다. 그런 판에 아무리 하늘 같은 중전마마이신들 나라님이 금하시는 굿판을 궐 안에서 버리실 수 있을까? 대궐 안에서 굿을 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요새는 더구나 무인들의 대궐 출입이 호사가 될 수 없는 시절이었다. 권례의 누군가가 부르면 입궐할 수밖에 없고 그중 누군가를 거스르면 담례에 죽을 수도 있는 게 천하디천한 무인들이었다. 45년 전 숙종대왕 시절 대비마마의 총애를 받으며 궐을 출입하던 무녀 막내는 천행두 귀신에 붙들리신 젊은 임금님의 3대사를 풀어 역귀를 쫓고 앵마기를 하던 중 대궐문 앞에서 수문장한테 맞아 죽었다. 막내의 가사는 몰수당하고 그의 권속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막내가 죽은 직후 그네를 옹호하던 대비께서 급작스레 돌아가셨다. 그 일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무인들 사이에 아직 생생하게 살아 떠돌았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 누구도 모르지만 그때의 막내는 무게로 따지면 동매의 조모였다. 막내는 동매인 스승 달도지의 신모였던 것이다. 무신년 늦가을 저녁 동궁들이 대낮처럼 밝다. 뜰 곳곳에 장대를 세우고 줄을 엮어 매단 등롱이 셀 수도 없을 만치 많다. 시시때때로 울리는 장구와 북, 징과 피리와 젖대와 호적과 해금 등의 소리와 사람들의 소란으로 나뭇잎이 마구 떨어져 흩날렸다. 찬바람에 치맛자락처럼 나부끼는 흰 천막 안으로 바깥의 불빛이 비쳐들어 아련하다. 지붕 없는 휘장 안에서 동매는 남색 치마와 흰 저고리 위에다 백색 장삼을 걸쳐 입고 고름을 메었다. 수양딸 유우래가 붉은 대대를 받쳐들고 제석거리를 준비하는 동매를 수발했다. 대대 자락 끝에 섬세하게 수놓인 흰 모란 꽃송이들이 화사하면서도 애잔하다. 유우래의 솜씨였다. 차리기는 한다마는 재성님을 모셔올 수 있을지는. 동매는 말을 마치지 않고 유우래가 둘러주는 대대를 가슴께에서 여민다. 유우래도 동매가 마치지 못한 말이 무엇인지 알았다. 부닥거리를 버리겠노라는 중전마마의 명이 전해지지도 않았던 어제 아침, 동매와 유우래가 신당에서 새벽 불공을 마쳤을 때였다. 예불 와중에도 끄덕없이 자던 딸아이 반야가 일어나 중얼거렸다. 재승님도 못 보고 쫓겨날 건데 대궐 가면 뭐하우? 유우래는 어린 딸의 난데없는 입방정에 낯빛이 헬쑥해질 정도로 놀랐다. 유우래가 아이를 신당 밖으로 끌어내려는데 동매가 말렸다.
그러고는 잠에서 갓 깨어난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을 시켰다. 아가, 대궐에서 부름이 오고 kup한이 벌어지긴 하는데 그 중간에 어찌 된다고? 동매의 물음에 아이가 하품을 하고 나서 다시 종알댔다. 재성님이 대궐 말고 딴 데 가신댔어. 세자님은 칠성님이 데려가신대. 이어 종알대는 아이의 입을 동매가 틀어막았다. 겨우 9살 나신 세자마마가 돌아가실 거라니. 무업으로 이어가는 자신의 권속은 물론이고 팔도 무격의 씨가 말할 소리였다. 그런데 결국 권례 푸닥거리에 관한 연통이 돌았고 입걸했다. 어린 반야의 공수가 한치 틀림없이 맞아떨어졌으니 지병굿을 끝내지 못할 것이라는 예시도 들어맞을 것이었다. 나가자꾸나. 무복 탄장을 마친 동매가 혼잣말인 듯 뇌까렸다. 12거리 kup한 사설을 맺힘없이 풀어온 지 30해가 되어가는데 지금은 머릿속이 텅 빈 듯했다. 어린 반야가 무병조차 앓지 않고 공수를 내뱉기 시작하면서 동매의 이영기는 가문날 새싹 고드러지듯 잦아들었다.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은 지난 30해 동안 쌓아온 이름과 뼈골마다 새겨진 경험 덕분이었다. 검은 하늘에서 반짝이는 북두칠성을 한 차례 우러른 동매가 될 대로 데렸다. 냇거린 뒤 천막을 나섰다. 대감거리가 마무리되어 가는 구판으로 동매의 곡가리며 방울과 염주를 들고 따라 나서는 유래의 속내가 캄캄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어조당이라 불린다는 데비전은 어느 쪽일까? 동생 순정이 데비전 나인이었다. 유울해의 원래 이름은 채정이었다. 채정이 11살 때 당시 전국을 휩쓸었던 여역으로 부모가 함께 돌아갔다. 양주가 선산을 둘러보러 나갔다가 몸살이 들었는가 싶더니 불처럼 끓는 시녀를 이기지 못하고 사나흘 상관으로 세상을 떠나버렸다. 채정의 집으로 숙부 식구가 이사를 왔다. 조모가 계셨으나 자매는 졸지에 더부살이 신세가 되었다. 나날이 서럽던 채정과 달리 순정은 명랑하게 자랐다. 어릴 때부터 제 앞길을 스스로 선택할 만큼 영민했고 용감했다. 궁녀가 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해냈는지 그 시험에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더니 제 12살에 당당하게 궁으로 들어갔다. 당시 채정은 15살이었다. 그동안 부모 없이 자라면서 변변한 옷 한 벌 제대로 얻어입지 못했다. 숙모는 조카딸한테 서답으로 쓸 소청 한 자락도 선선히 내주지 않을 만큼 인색했다. 자존을 지키는 방법은 홀로 도사리는 수밖에는 없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어른들 무관심 속에서 집 밖 출입은 자유로워 스스로 만든 향낭이나 놀이개 따위의 장신구를 시장 거리에 내다 팔곤 했다. 그 무렵 한 도령이 있었다. 이름은커녕 어느 댁 도령인지도 모르나 대문 앞에서 몇 번이나 마주쳤던 그이. 대문 밖을 나설 때면 을에 푸른 쾌자를 펄럭일 그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아니 보이면 서운했다. 보이면 수줍었다. 처지가 아니 되어 차마 마음에도 들이지 못했으나 그와 마주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도망치곤 했다. 총총 달아날 때는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저희한테 시집가면 좋으리라 하였다. 그렇게 가을 가고 겨울 지나 봄이 왔다. 도령과는 여전히 서로 못 본 듯 먼 발치로만 연모하면서도 마음은 우물처럼 깊어졌다. 16살이 된 채정은 40몇 살 영감의 후실로
시집가라는 숙부의 명을 받았다. 아무 근심 없이 영감의 기염받으면서 호사롭게 살리라. 초시급제도 못해봤으면서 벼슬을 하고 싶었던 숙부는 자신보다 나이 많은 늙은이에게 조카를 내주기로 했다면서 그리 호언했다. 고대 광실인들 담장 밖으로 한 걸음 내디기도 어려울 감옥일 게 뻔했다. 도련과의 인연은 접어야 할 망정 늙은 담장 안에 갇혀 살고 싶지는 않았다. 백방으로 궁리해도 시집까지 않을 도리가 없는데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숙부를 위해 시집가고 싶지 않았다. 혼인날을 사흘 앞둔 밤 채정은 짐을 챙겼다. 천지가 잠든 축시 무렵 날이 흐려 한치 앞 사물이 분간되지 않았다. 대문 소리를 저어해 담을 넘었다. 마침내 집을 나선 것이다. 고관대작이 나온 집안은 아니었지만 양반집 맏딸로 살아온 16살 규수는 그러나 갈 곳이 없었다. 그렇게 세검정 무녀 동매의 수양딸이 된 지 12해가 지났다. 오늘 아침을 먹기 전 유우래가 나라이 소세를 시키는데 반야가 신모장구 대다란이를 노래처럼 부르다 말고 물었다. 엄마, 이모가 대궐에서 지 잡는다우? 아이의 요령부득한 그 말을 유우래는 처음에 알아듣지 못했다. 십수번의 질문 끝에야 젊디 젊으신 데비마마의 원한이 저주가 되어 세자마마께 쏟아지고 있다는 것과 그 저주의 수종 노릇을 순정이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쥐잡기라니. 세자가 드시는 음식에 약을 넣은 듯한 방법까지 구체적이지 않은가. 멀쩡하시던 동궁께서 급작스레 바람 앞에 촛불 같아졌다면 하여 본래 푸닥거리가 벌어지게 된 것이라면 순정과 그의 윗전이신 대비께서 무슨 일인가를 저질렀단 의미였다. 눈앞이 노래지는 두려움에 스승이자 양모인 동매한테도 차마 이 말을 전하지 못했다. 반야가 제 이모를 알게 된 것은 순정이 다녀갔기 때문이었다. 궁방 나들이가 엄격히 제한된 궁녀 순정이 한 달여 전 독한 곱부를 층병하고 세검정의 유래를 찾아왔다. 어쩌다 한 번씩 걸박 그늘진 곳에서 잠깐씩 마주보기는 했지만 며칠 묵어가겠다는 동생 말에 유우래는 놀란 얼굴조차 못하고 주변을 살폈다. 세검정에서 나흘을 묵는 동안 순정은 유우래의 평복을 입고 의원들을 찾아다녔다. 가치다시피 사시는 제 윗정께서 남 앞에 내놓으실 수 없는 병을 홀로 앓고 계신지라 그 약을 찾아다니는 거라고 했다. 미심쩍음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그런가 보다 했다. 한부모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궁인이 된 순정과 집안의 먹칠을 하고 도망 나와 무녀의 딸이 된 유우래의 신부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랐다. 유우래는 고작해야 1년에 한 번이나 그것도 남 모르게 얼굴 보는 동생이 하는 일에 간섭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랬건만 조기 두름 엮이듯 한 줄에 꿰이게 될 수도 있는 사태에 직면했다. 바람 앞의 촛불은 동궁마마만이 아니라 어조당 어른과 그의 나인인 순정이었고 더불어 유울의 자신과 딸 반야, 양어머니 동매였다. 지난 3월 영모의 난이 일어났을 때도 대비께서 연루되었으리란 소문이 바다했다. 대비께서는 그럴 법하시다는 은밀한 동정도 한간에 흘러다녔다. 병약했으나 젊으셨던 선왕을 금상께서 독살하고 등극하셨다는 속삭임들도 없지 않았다. 3월 영모도 그런 연유로 생겨났다는 것이었다. 영모로 일어난 나는 어렵지 않게 토평되었다고 했다.
그때도 유울에는 죽었다 살아난 셈이었다. 반야의 생부, 스승의 명으로 씨를 받기 위해 모셨던 이씨 성의 양반이 그 난리판의 주동으로 잡혀 멸문쥐하를 당했다. 그 사람은 다시 못 보았다. 그 부인의 머리통이 시구문 장대 위에 효시된 것을 보았을 뿐이다. 유울에는 자신과 딸아이한테 화가 미칠 것을 저해 드센 봄볕에 살이 문드러져 내리는 부인의 머리통을 먼 빛으로만 보고 돌아서고 돌아섰다. 역적과의 사흘밤으로 생겨난 아이가 반야였다. 첫 사내였고 아마도 마지막일 사내였다. 아이를 위하여 아이 아비를 잊었다. 그런데 7달여 만에 반야가 다시 하루살이 신세가 된 것이다. 반야가 역적에 숨겨진 딸임을 세상이 모른다 해도 순정이 서촌 함진사집 딸이라는 것과 세검정을 다녀간 사실은 엄연했다. 반야가 살기 위해선 이 푸닥거리를 통해 동군께서 기필코 회생하셔야 했다. 진수당이라 쓰인 편행 밑에 궁인들을 거느리고 좌정하신 분이 중전마마이실 터였다. 감히 우러를 수도 없는 지엄하신 분인지라 유울에는 고개를 숙이린 채 제석장이 차려진 차일 밑에서 동매 옆에 섰다. 차일 주변엔 사면육각을 연주하는 제비들이 앉아 대감 거리판에 마무리 음악을 연주했다. 유울에가 들고 있던 주머니에서 칠성방울을 꺼내 동매에게 건네는 찰나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쳤다. 재석님께 맡기졌구나. 동매가 눈가에 깊은 주름을 만들며 애써 짧게 웃음 지었다. 예, 어머니. 유울에도 보일 듯 말 듯 애써 화답했다. 짤랑짤랑 짤랑. 동매가 손에 든 칠성방울을 흔들었다. 하염없이 이어질 것 같던 사면육각 연주가 뚝 그침에 동매가 흔드는 낭낭한 방울 소리가 뜰 안의 모든 소리를 흡수하며 울렸다. 200여 명 남짓할 사람 소리는 물론이고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순간 방울 소리가 그치면서 나이를 거꾸로 먹은 듯 맑고 힘찬 동매의 목소리가 차랑차랑 울렸다. 여보시오 고수. 북제비 박판수가 예 하며 응수했다. 동매가 흔드는 방울 소리가 짧게나마 그쳤다. 무신년 10월에 대궐에 들어와 요리조리 척척 둘러보니 경자생 우리 세자님 올해 9에 3제가 드셨구먼. 응? 예. 어떻게 우리 세자님께 없어 종묘에다 공들이고 사직에다 공들이고 좌우 명당에다 공을 들여오셔서 생주금이 안 나셨네? 그렇지요. 만약에 그리 하시지 않았으면 심장이 벌렁벌렁 4대 66천마디 헛정신을 집어넣어 술 잡수신 듯 뜰로 못으로 온 장안을 끌고 다니셔 구덕팔수가 딱 일어날 터인데 어떻게 공을 들이셨는가?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피약피약 다 막아놓으셨구먼. 예. 하지만 이리 운이 나쁠 때는 조상잔치를 해드려야 우리 세자님께서 무병하시고 장수하시고 자라 성군이 되신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조상잔치를 하시는데 좌우명당 법당 초당 싹 둘러보니 청수업도 받쳐놓고 재물 푼푼히 차려놓고 콩을 만반찬히 들이셨어? 그렇지. 사직을 똘똘 짊어지신 우리 세자님 궁주께서 명당에 공들이고 나셨으니 우리 천황 잠깐 모셔서 정금 같으신 우리 세자님 길이 가실 앞날을 예 아무 사고 없이 길이길이 무병하시고 장수하셔서 먼 날에 성군 되시라고. 아무렴 그렇지. 재수가 대통하시고 운수가 대통하시라고
천황제석을 잠깐 풀어보십시다. 예, 그리하십시다. 젖대 소리와 해금 소리가 울리는 사이에 이우레가 동매한테 염주를 걸어주고 고가를 씌웠다. 지금 같으면 구판이 중단될 까닭은 없어 보였다. 제석불이 사설로 들어가기 전 판을 설명하는 동매의 연행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들을 때마다 흠씬 젖어들게 되는 동매의 목청도 여전했다. 동매의 고깔끈을 묶어준 뒤 이후에는 미리 마련해뒀던 물 한 대접을 동매에게 권했다. 다른 이들에겐 그저 새벽의 긴 옥수로만 보일 테지만 이우레가 집에서 내린 소주를 3알 정도 섞은 물이었다. 반야가 공수를 하게 된 뒤부터 동매는 구판에 나설 때면 그 물을 마셔야만 신명이 올랐다. 동매가 대접을 단숨에 비운 뒤 칠성방울을 흔들었다. 제비들이 일제히 소리를 냈다. 중물이 장단이다. 덩, 덕쿵, 덕, 더더덕. 먼지를 재우는 빗발처럼 한 차례 울리고 나면 제설풀이 사설에 맞춰 동살풀이 장단으로 변할 연주였다. 동매가 다시 칠성방울을 흔들었다. 연주가 뚝 그치면서 동매가 신명난 소리를 목청껏 냈다. 어화시나, 재석이야. 재석님 본을 받고 재석님 안철 받자. 재석님 근본은 걔 어디가 본이더냐. 소산대사 지량이 재석님 대본이더라. 재석님 아버니는 정반 왕씨 아니신가? 재석님 어머니 홍덕 부인이라 하옵시고 재석님 내 딸아기 매화 부인이라 하옵시더라. 강물처럼 흘러갈 듯 했던 동매의 유장한 사설풀이가 뚝 끊겼다. 동매의 소리를 뚫고 울려 퍼진 입직 뇌간의 외침 때문이었다. 성감마마납시오. 아닌 밤중에 홍두깨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그 한마디에 진수당 남문뜰 쪽의 사람들부터 거꾸러지듯 땅에 엎드리기 시작했다. 진수당 편행 밑에 좌정하신 채 뜰 아래를 굽어보고 계시던 중정께 없어 벌떡 일어서신 순간 동궁들이 된소리 맞은 풀밭처럼 고요해졌다. 동매는 물론이거니와 이울에도 방향조차 정하지 못한 채 납작 엎드렸다. 들리는 소리는 오직 중전마마의 목소리뿐이다. 상감마마, 어인 고동이시니까. 중전, 이 무슨 망동이시오. 한가 무격 따위들이 무엇을 알리라고 이 법석을 버리셨단 말입니까? 마마, 세자가 귀신이시여 명제 경각이온데 그 어미 된 자로서 어찌 가만히 있게 싸웁니까? 종일 의식을 잃고 헤매는 세자가 저대로 세상이라도 뜨면 어쩌시게요? 세자일 뿐만 아니라 둘도 없는 왕자입니다. 소신은 무슨 짓이라도 할 테입니다. 약방 제조들이 있는 곳은 그런 병을 보살피기 위해서입니다. 병이 나면 의원에게 맡겨야지. 푸닥거리가 웬 말씀이십니까? 무격들이 세자병을 어찌 고친다고요? 더구나 국법이 지엄합니다. 중전께서는 조정 대신들이며 백성들 보기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약이 듣는다면 왜 푸닥거리를 하겠습니까? 소신은 티끌만치도 부끄럽지 않사옵니다. 지난 반역의 귀신들한테서 세자를 구하기 위함인데 제가 누구 눈치를 볼 것이며 뭘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어허, 중전 답답하십니다. 국법이 지엄하거늘 무격들을 불러 고란에서 푸닥거리를 벌이면 백성들이 왕실을 어찌 볼 것이며 왕실 체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하오나 마마, 세자의 병이 위중... 어허 중전, 우리는 임금이며 국무입니다.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당장 거두세요. 세자를 끔찍이 여기는 중전의 뜻을 과인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허나 국법을 어기며
무격들을 입걸시켜 부닥거리를 하다니. 백성들 앞에서 임금과 국모의 체면을 어찌 세우시려는 겁니까? 과인은 용납 못합니다. 중전께서는 채통을 지키세요. 당장 이 판을 거두시라 이 말씀이니다. 그리 말씀하신 임금님께 없어 동궁전에서 물러나시는지 뜰이 소리 없이 들썩였다가 가라앉았다. 진수당 정각 아래에 내려와 계시던 중전께서 홀로 마당을 바장이셨다. 내관을 통해 말씀만 전해 오셨더라도 거둬야 할 판에 몸소 거둥하시어 내린 분부를 중전이신들 어찌 거역하시랴. 무격들은 물론이거니와 궁인들도 숨을 죽이고 마당에 이마를 조아린 채였다. 이윽고 뇌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격들은 모두 소리 없이 궐에서 물러나 각기 동국마마의 쾌유를 성심껏 기원하라. 동국마마 환우가 오래 가실 시 이 자리에 모인 너희들 목숨은 보전기 어려우리라. 늦가을 밤바람보다 더 싸늘한 분부가 맨 땅에 엎드린 무격들 위로 내려졌다. 중전께서 진수당 안으로 듭신 뒤 무인들이 몸을 일으켰다. 구판을 차릴 때보다 빠르게 판이 거쳤다. 일백 수십 명이 동시에 움직임에도 소리는 일체 나지 않았다. 거치기 전 천막 안으로 들어온 동매는 유우레에게 칠성방울을 건네고 고가를 벗고 대대를 풀었다. 무업을 거둘 때가 되었다. 오늘 일은 그에 대한 재성님의 계시였다. 스승달도지가 무업을 접으실 때 급작스럽다 여겼는데 당신으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이다. 살면서 맺어온 숱한 인연들도 정리할 때가 되었다. 동매는 북두칠성을 찾아 고개를 두리번거린다. 그새 날이 흐려진 탓에 별이 보이지 않았다. 각기의 빛으로 살아 빛나는 그 7별을 오래도록 섬겼다. 그 별들을 섬기면서 무녀로 사람으로 아름다이 살 수 있었다. 그만하면 잘 살았다. 이제 반야를 키울 때였다. 제 전생을 기억해 내면서 때 없이 무시무시한 공수를 쏟아내는 6살배기, 방책 없이 쏟아내는 공수는 제일 먼저 무격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법이다. 아이가 방책을 익히려면 한참을 더 기다리며 커야 한다. 사람을 상대로 말하는 법을 익혀야 하고 묵구리를 수련해야 한다. 제가 기억해낼 전생의 업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살필 줄 알아야 한다. 방책은 그 다음이었다. 현재로서는 온 집안을 결단내고도 남을 그 아이를 세검정 가마골 초가에다 문 꼭꼭 여며 가둬놓고 대궐로 들어온 참이었다. 동지딸이 가까웠다. 동매의 한살이는 벌써 동지딸을 지났다. 이장 점점홍 점점홍. 지금 사는 집이 좁아 이사를 하려는데 집터가 어떻겠느냐는 여인의 말을 가만 듣던 반야가 박속같이 흰 낯을 왈칵 찌푸렸다. 고개를 야멸치게 흔들더니 상위에 놓인 정주를 집어 마구 뒤흔든다. 쨍강 쨍강 쨍강. 우매한 마음이 깨쳐지고 사악한 마음이 없어진다 하여 무녀들이 쓰는 사발 모양의 종이 소스라치다가 반야가 턱 엎으니 조용해진다. 집 은세 봐달라시면서 집을 새로 지어간다는 말씀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신당에서
나를 떠보시는 거예요? 시험을 하시겠다. 나란히 앉은 두 안학은 점쟁이를 시험하느냐는 말보다 느닷없는 반야의 노성에 더 놀란다. 제가 신당에 앉아있고 그로 인해 이름을 얻었다곤 해도 상것도 못 되는 청것이었다. 게다가 솜털도 채 덜 가셔 보일 만큼 젊은 계집아닌가. 서너 거울 건너 합덕현에서 꼬박 하루 걸려 왔다는 여인들은 주종간으로 비단 옷을 입은 약간 덜 늙은 쪽이 상정이었다. 이사의 의미를 두느라 새집말을 빠뜨린 게지. 자네를 떠볼 양으로 이 아침에 예 앉아 있겠는가? 노여 말고 말해보게나. 새로 지어 이사할 집에 동티가 안 나겠는지. 반야와 마주 앉을 때부터 어디 내가 얼마나 잘 맞추는지 보자는 듯 계량을 하던 마님 얼굴이 금세 구순해졌을 뿐더러 각시보살을 달래느라 말투까지 달라졌다. 어쨌든 지금 칼자루는 반야가 지고 있는 것이다. 꼭 집을 짓고 싶으시면 새 집 들어설 땅의 값을 주인한테 제대로 쳐주고 일을 시작하셔야겠습니다. 여러 목숨 태짜리를 왜 날로 잡수려 드셔요? 가뜩이나 그 집 가장 몸이 불편해 달리 살 마련도 없는데 그냥 내쫓으면 그 식구 어쩌라고요. 그리 날로 잡수신 데에다 고대광씨를 앉히면 순순히 마님 떼게 된답니까? 치를 많지 치르고 그 집 식구가 집 비워줄 때를 기다리고 있기까지 한데 날로 먹다니? 그 무슨 무정한 소리야. 왜 그리 배는지는 소인도 모르겠으니 마님 바깥나리께 여쭤보셔요. 그 집 더 앞산이 문필봉이 모양이라 자식 벼슬 시키고 싶어 한사코 거길 얻으신 것 같은데 자식 출세로 집안을 키우고 싶으심에 그리 만보를 쓰면 아니 되시죠. 그 식구는 지난 흉년에 마님 댁에서 양식 가져다 먹으면서 집을 잡힌 것 같은데 가장이 성취하느니 못 갚았겠죠. 헌데요 마님, 그 집 자리에 귀신들이 풀포기만큼이나 많이다. 그 귀신들은 쫓겨나게 생긴 식구들하고 잘 지내왔고요. 그 식구들이 딴 데로 가면 귀신들도 따라가야 하는데 식구들이 맨몸으로 나가면 얻어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못 따라가죠. 하면 뜬것들이 돼버린 귀신들이 어디에 들러붙겠습니까? 그 다음엔 어쩔 것 같고요. 해코지를 해올 거라고? 그럼요. 귀신들은 사람보다 100배나 즐기거니와 사람처럼 쉬이 마음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줄이 줄줄 마님댁 식구들한테 들러붙어 말려 먹으려 들 테입니다. 제가 아픈 사람 잘 본다는 소문은 듣고 오셨겠죠? 사실 아픈 사람을 낫게 하기보다 왜 아픈지를 보는 것입니다. 제 눈에는 사람 몸에 든 귀신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사를 아니하신다면 모를까. 정이 그쪽에 성주하여 옮겨가시겠다면 절차를 잘 따르셔야 하나이다. 어쨌든 제 눈에 뵈는 건 이만큼이니 말씀 다 드렸사와요. 아, 복채를 더 내신다면 제가 마님께 몇 말씀 더 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반야가 눈을 반쯤 감으며 딴청 부리듯 말하자 마님이 치마 속에 매달린 붉은 주머니에서 은전 한 양을 꺼내놓았다. 반야가 시답잖다는 눈으로 주머니에 수놓인 복자와 상위에 놓인 돈을 훑어보자 마님이 두 냥을 더 꺼내 상에 놓았다. 뭔데 그러나 말해보세. 가세가 부릴 듯이러 흡족하신 마님께선 요새 장성하신 두 아드님 공부 게으르신 것만 근심일 테지만 마님 왼쪽 젖가슴 안쪽에서 혹이 자라고 있음은 알고 계시어요? 뭐? 치만 말기를 푸신 뒤 왼팔을 치켜드시고 오른손으로 한번 더듬어 보사이다. 그리하신 뒤 반대쪽을 만져보시고 다시 왼젖을 만져보셔요. 속에서 밤털만한 혹이 느껴지실 터입니다. 여인이 터무니없다는 듯 쳐다보다 치만 말기를 풀고
반야가 시키는 대로 했다. 혼자 해보는 게 미심쩍은지 시비로 쫓아온 안악한테 제 양쪽 젖을 번갈아 내주며 더듬어 보기도 한다. 여인들이 조심스레 수선을 부리는 동안 반야는 점상 위에 놓인 사발 속을 들여다보며 딴전을 피웠다. 끝물 치자꽃 한 송이가 사발 속의 물에 떠 있었다. 사발에 꽃을 띄우고 들여다보는 건 이런 시간에 무료를 달래기 위한 방편이었다. 손님들은 꽃각시 보살이 사발 속 꽃잎들을 들여다볼 때 정괴를 읽는 것으로 오해했지만 반야는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지 않았다. 두 여인이 마침내 혹이 있음을 인정했는지 옷을 추슬렀다. 이 혹이 무엇이야?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인가? 시 돌아가실 분이 아니시니 그런 병도 아닐 것입니다만 무슨 병이든 방치하면 심각해지기 마련이죠. 귀가하시면 즉시 용한 의원을 찾으시어 혹을 다스리십시오. 의원한테 젖을 내보여 주물러 보게 하라 그 말인가? 방가의 안악한테 그게 가당한 소리야. 방가의 마님 아니시라 중저마마이시라 하여도 병이 나면 의원의 진찰을 받으셔야죠. 하늘 같으신 중전마마야. 콜레이 여인들이 살펴주실 터이지만 우리 같은 안악들이 여의 구경하기가 쉬운가? 죽을 망정 외관 사내인 의원한테 젖을 내보이기 어려우시다면 여의를 수소문해 보시어요. 설마 한 사람도 없으리까? 어딘가엔 있겠죠. 내 마음 평생 여의는 꼴도 못 봤네. 이복의 별님이 자네한테 약사보살이 내리셔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고 들었는데 하여서 내 혹도 찾아낸 것일 텐데 왜 수선스럽게 먼 데서 찾으라고 하는 것인가? 아래채 손님방에 아픈 안악이 셋이나 누워있더구먼. 예서 치료받고 돌아갈 거라던데. 그네들처럼 내 병도 자네가 다스려주면 되지 않아? 반야가 고쳐줄 수 있는 병은 든 것들이 침범한 병이었다. 우라나 심화나 열도 다스릴 수 있긴 했다. 하지만 반야는 보이고 내키면 알려줄 뿐 애써 고쳐주겠다 나서지 않았다. 자신의 기력을 써야 하는 일은 곧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인데 보는 것만으로도 벅차 마음 쓸 여력이 없었다. 돈이 없어 갈 데 없고 돈이 있어도 신분이 천하여 의원만 하기 어려운 목숨들이 찾아들 때만 어머니와 더불어 돌볼 뿐이다. 어린 날 제게 약사보살이 드신 것은 사실이나 모든 소문이 그렇듯 부풀려진 것입니다. 마님 혹병은 소인이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소인은 볼 수는 있으나 병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제 집에 찾아오는 아픈 사람들의 병은 대개 귀신이 들렸거나 두통이나 설사 등 가벼운 증세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런 병증은 제가 아니라 제 어미가 간단한 환약이나 탕약을 주어 다스리죠. 아래체의 몸은 그들도 그런 이들이고요. 마님께 우선 마님 몸에 쓰실 돈을 아까워 마시고 용한 의원을 찾으십시오. 처방을 받으시면 나으실 겁니다. 그건 그렇고 마님 병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니이다. 자네 쳐다보기가 무섭네 그려. 또 무엇인가? 바깥나리께서 그 이웃 동네 젊은 가부하고 정분이 나셨습니다. 이날 이때껏 딴개지 모르고 살아오신 양반한테 그 무슨 턱없는 소리야. 예전에는 그러셨을지 몰라도 지난 설 무렵부터는 아니십니다. 그저 건드리신 게 아니라 정분 나신 게 틀림없고 머지않아 태기도 생길 텐입니다. 반야의 단언에 말을 못 찾던 마님이 고개를 수그렸다. 거친 숨을 다스리느라 아예 숨을 멈춰버렸는지 어깨가 돌부처처럼 가만했다. 옥색 치마 위에서 마주 잡은 두 손은 핏기가 가셔 하얗다. 한참 뒤에야 마님이 고개를 들었다. 그새 눈이 벌겋게 변해 있었지만
눈물 흘리지 않을 정도의 체면 칠해는 한다. 남정네가 10개 집마다 한다는 소리를 들은 바 없으니 내 팔자건이 해야지 어쩌겠는가. 팔자는 독에 들어가서도 못 피한다고. 내 평생 시앗 한 번 안 보고 갈 팔자는 아니었던 게지. 그건 어쩔 수 없고 꼭각시 보살. 집은 지금 사는 식구들한테 살 마련을 해주면 우리 집안에 동티 안 나겠는가? 꼭 그 자리에다 새 집을 얹어 이사를 하시고 싶다면 그리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식구들한테 넉넉히 주어 내보낸 뒤 헌집 헐기 전에 성주 걷기, 새 집을 지은 다음에 성주바지를 하신다면 차후 자손들께는 좋은 일도 생길 텐입니다만. 마님, 더 해줄 말이 있으면 하게. 새 집에서는 두 살림을 하시게 될 터예요. 지금 댁은 좁은지라 소실 들어올 자리가 없지만 새 집은 넉넉할 테니까요. 그러면 지금 집에서 그대로 살면 내가 씨앗골은 안 봐도 된다 그 말인가? 씨앗이야 벌써 보셨죠. 다만 행랑 빌려들어 안방 차지하겠다고 나설 법한 계집을 하늘에 끼고 살 일이 만만치 않으실 터이니 마음을 다져 잡수시라 드리는 말씀입니다. 누군들 속에 불똥이 하나 없겠습니까마는 마님께서도 체면 속에 감추고 사시는 그게 작지는 않으실 테죠. 법도가 엄연한데 그리야 되겠는가만. 형편이 어쩔 수 없다면 별 수 없이 마음을 다지든 비우든 하겠지. 그러하시다니 다행이시나이다. 자손들을 위하여 덕 쌓는 셈이십니다. 옴살바 묻자 못지 사다야 사바하. 그네를 빈정거리고 나서 참의 진언을 외는 반야의 어투는 천연덕스럽다 못해 뻔뻔하다. 마님이라고 그걸 느끼지 못했을 리 없었다. 그네 얼굴이 시래기처럼 일그러졌다. 허면 이사도 하고 한 집에서 씨앗 끼고 사는 꼴을 당하지 않는 방책은 뭔가. 내 수매 전에 시집 오면서 지니고 온 것들을 다 내놓고라도 어디 한번 들어봄세. 부적을 만들면 되겠는가? 허사비를 만들어? 아니면 구슬할까? 여인이 열거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너 죽고 나 살자는 방법들이다. 그 과수와 바깥 양반이 자초한 일이거니와 여인으로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반야는 여인이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상관없었다. 다만 자신이 나서고 싶지 않을 뿐이다. 마음이 가지도 마음이 쓰이지도 않는 손님들한테는 그저 이미 일어났으나 그들이 모르는 일과 미구에 일어날 일을 보이는 대로 알려주는 것으로 소임을 끝냈다. 꼭이 숫댐이 필요하시고 그 방책을 무격한테서 얻고자 하신다면 마님댁 가까이 사는 무녀와 의논하셔요. 저는 굿을 못하는 점쟁이라는 걸 알고 오셨지 않나이까? 그리 듣긴 하였네만 말 틈김에 자네하고 의논하세. 또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시시콜콜 하겠어. 무슨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마님으로 비롯된 일들이 아닌데 마님께서 부끄러울 건 없으시죠? 이리 앉아서 제게 오시는 마님들을 뵙자면 흔히들 그러시더이다. 부덕의 소치니 팔자가 그리하여 가문의 죄를 짓느니 하루 두 끼니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안악들보다 마님들께서 팔자 타령을 어찌나들 하시는지 소인 바짝이 민망할 때가 많사옵니다. 계집 팔자가 원래 그런 것을 어째? 계집으로 난 것을 하나일 뿐이지. 그리 생각들을 하신다면 그리 사실 수밖에 없죠. 하지만 팔자는 길들이기로 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미천한 계집인 저 같으면 가령 말씀입니다. 도저히 씨앗골을 보고 싶지 않다면 방금 저한테 방채값으로 내놓으시겠다던 재물을 나리께서 보신 과수한테 싸다 주고 멀리 떠나라 사정하겠습니다. 요새 말 한 필값이면 앵간한 첩실 앉는 자리가 마련된다 들었습니다. 두 필값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과수가 말씀을 들어먹지 않으면 보쌈을 해다가
주리를 틀어놓죠. 그도 안 되면 나리마님을 꽁꽁 묶어 나들이 못하시게 하고요. 마님의 나리를 묶어 버리라는 속내로는 다리라도 부러뜨려 주저앉혀 버리라는 말을 내뱉고 나서 반야는 태연히 정구업 진언을 3번 웬다. 스리스리 마하스리 스스리 사바하. 놀랐으나 반야가 진언을 외는 바람에 가만하던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리를 묶고 놓으라는 게 무슨 뜻인가? 씨앗 보신 마님들이나 안악들이 한결같이 힘없는 씨앗만 탓하는 모습이 민망한지라. 성미 못된 저 같으면 그리할 것 같다고 때때로 지켜러 보는 소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마님을 힘들게 한 사람은 과수댁이 아니라 바깥나리이지 않습니까? 과수만 탓하심은 썩은 들보 내버려두고 이끼 낀 석갈에 나무라는 격이지요. 하오나 힘없는 사람이 더 힘없는 쪽에다 분풀이를 하는 것도 인지상정일 터입니다. 철없는 계집이 그저 종알된 소리니 개념치 마셔요. 혹 때려왔다가 혹을 10개나 붙인 셈이네. 별님이 자네 올해 몇 살인가? 19이니다. 전에 머리 올리고 19살이면 나이 들 만큼 들었구먼. 같은 안악으로서 내가 가엾지 않은가? 미천한 소인과 귀하신 마님 끼워서 어찌 같은 안악이리까. 예상 큰 장거리에서 멀자는 배다리꼴에 곡갈 무녀라는 이가 있사와요. 그 이가 굿을 아주 잘하더이다. 굿 잘하는 무녀들이 신기도 높기 마련이죠. 여하간에 마님,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먼 길 살펴가사이다. 말을 마친 반야는 정주를 들어 몇 차례 흔들고 나서 앉은 채로 절을 했다. 마님이 하는 수 없이 일어섰다. 어멈이 먼저 일어나 문을 열었다. 마님이 먼저 밖으로 나서자 어멈이 반야를 향해 인사인 듯 여운이 남은 눈길을 보냈다. 신당에 들어설 때 보랏빛 쑥부쟁이 꽃을 한아름 안고 들어왔던 여인이었다. 아침에 도착해 꽃각시 보살 만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그네가 뒷산에서 꺾어왔다는 꽃은 신단 한쪽 꽃병에 소복이 꽂혀 있었다. 복채를 대신하는 꽃 무더기였던 것이다. 상대에게 가장 절실한 사항부터 반야 눈에 보이게 마련이었다. 반야가 눈살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다. 아주머니, 그 하나 있는 딸 자식 이름이 뭐예요? 내 딸 이름? 달래네. 나가려던 달래 어멈이 털퍼덕 주저앉았다. 밖에서 마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잊은 듯 한숨을 쉬다 반야한테 다가앉는다. 꽃으로 복채를 받았으니 달래 어머니 한 말씀 드릴게요. 시집간 달래가 자식을 못 낳아 근심하는 모양인데 잘 알겠지만 달래 시험이란 늙은 계집 신보가 여간 아니지 않아요? 손끝 야무져 일 잘하겠다. 마음 착하고 순해서 복덩이 데려간 줄 모르고 달래가 자식 못 낳는다고 복 까먹고 있죠? 아이고 어찌 그리 잘 보시는가. 그리 살고 있다네. 제발 덕분에 태기가 언제 들어서겠는가. 내 자식이 언제 그 고생을 면하겠소? 안 되지만 달래가 그 집에서 자식 보기는 틀렸습니다. 하마 지압이 되는 위인한테 무자식일 밖에 없는 연유가 있을 텐입니다. 뭐? 서방이 자식 못 볼 팔자라고? 상심하여 우는 얼굴이 된 달래 어멈이 주섬주섬 치맛자락을 헤집더니 말기에 매달린 무명 주머니를 훌렁 뒤집어 동전 새잎을 꺼내놓았다. 이게 내가 시방 가진 전부네. 별님이 보살. 내 딸년을 어찌 살려야 쓰겠나. 방도를 알려주게. 반야가 상위에 놓인 동전 새잎을 안악 쪽으로 밀어냈다. 나한테 방도가 없으니 안 받을 테요. 마님한테도 같은 식으로 말씀드렸지만 나 같으면 내가 달래 엄마라면 나는 내 딸을 그 집구석에서 데리고 나올 것 같소. 달래 어머니 문세에 박힌 종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세경받는 사람 아니오?
그런 것까지 보이는가? 그런 정도는 나 아니래도 누구나 보니다. 그 집구석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것이나 남의 집에서 상점 모시고 일하는 것이나 힘들기는 매일 반. 나 같으면 달래 데리고 나와서 같이 밥 벌어먹겠소? 나와 살다 보면 자식 낳을 일도 생길 것 같고 계집이 나만 먹기가 쉬운가? 팔자고지기가 그리 쉽다면 어느 계집이 앙앙 불며 살겠소? 안 그런가? 어렵지요. 하니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이고요. 알아서 하시구려. 또 달래가 기어이 그 집에 살면서 멀건 물도 못 얻어먹을 그 집 귀신이 되겠다 하면 별 수 없고 제 팔자는 제가 만드는 거예요. 내 할 말은 다 했소. 마님 기다리시는데 어여 나가보셔요. 성정이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돈 세 잎을 들어쥐어 주려 하자 달래 어멈이 손사래를 치면서 컴컴해진 낯빛으로 서둘러 나갔다. 반야는 그들을 내다보지 않는다. 오늘의 마지막 손님들이었는지라 어머니가 신당 마당에 나와 있었던지 그들을 배웅하는 기척이 느껴진다. 사립 앞에서 허리가 땅에 닿게 인사를 할 터이다. 옴사바바, 수다살바, 달마, 사파바바, 수도함. 정삼업진언을 3번 외는 것으로 반야는 꼭두 새벽부터 지금까지 지은 업을 덜어내고 돈을 챙긴다. 마님이 내고 나간 은자들은 단지에 넣는다. 어머니가 챙겨가실 거였다. 달래 어머니 내고 나간 동전 3푼은 제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자주색 생명주에 검은 무명을 안감으로 된 주머니였다. 할머니가 쓰시던 주머니를 물려받아 쓰다가 너무 낡아 어머니한테 똑같은 모양의 주머니를 다시 만들어 달라 했다. 주머니의 검은 비단실로 수놓인 중자 때문이었다. 자주색 주머니는 흔하지만 중자가 쓰인 주머니는 구경한 바 없으므로 할머니 유품이라는 사실 이외에도 희귀한 주머니였다. 날이 흐려 문살 그림자를 볼 수 없으나 사시가 반나마 지났을 것이다. 새벽 불공이 끝난 인시 즈음부터 지금까지 내도록 사람을 만났다. 일일이 세어보지 않았으나 30명이 넘을 터였다. 보름 즈음엔 유난히 손님이 많았다. 흐린 눈앞에 별이 반짝였다. 기진한 심심이 구정물처럼 탁해져 있었다. 탁해진 심신을 맑히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보통 2가지였다. 씻고 책을 읽다 자거나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거나. 오늘은 집에 있고 싶지 않았다. 반야는 정주를 들고 챙강챙강 흔들며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웠다. 다나 다라, 야야 나막알약,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한두 시즌 뒤 사르반으로 들어설 소란한 기운이 이쪽으로 뻗쳐오는 중이었다. 꽃각시 보살을 저희들 쪽으로 데려가 점사를 보려는 양반 나부랭이들의 기세였다. 양반 체면 차리느라 직접 오지 않고 드센 집사나 하인들을 보내 위압하는 알량한 족속들. 1년에 몇 차례는 그런 반갑잖은 손님들이 왔다. 거절하면 양반댁 명을 거스른 발칙한 년이 되어 된소리를 맞아야 한다. 끌려가서 본 점사는 저 키에 들려 거의 죽은 목숨이거나 도저히 가망 없는 양반네의 앞날이었다. 저키 정도야 어렵지 않게 물리칠 수 있지만 그리 해주기가 싫은 게 문제였다. 싫은 일을 억지로 할 수 없고 안 할 수도 없어 때때로 다른 무녀를 보내 구판을 벌이게 해왔다. 그나마도 재작년부터는 그런 일들을 미리 피해 다녔다. 신기 떨어져 기도하러 가고 없다는 무녀를 저희들이 어쩔 것인가. 어머니가 고단하시겠지만
하는 수 없는 일. 지금은 달아나야 할 때였다. 기지개를 켜며 일어선 반야는 뒤돌아서 재단에 모신 불상을 향해 3번 합장하고 탱화로 걸린 칠성님과 재성님과 오방장상들을 향해 고루 합장을 마친다. 초가을 땡볕 쏟아질 하늘이 오늘은 맞춤하게 흐려 걷기에 알맞다. 반야가 행장을 차리는 새에 깨금내가 갈아입혔는지 강수는 기세다 색동을 넣은 감색 적상과 고의를 입고 대님과 행전을 차고 반야의 칠성방울 하나 달랑 든 바람까지 맸다. 반야 뒤에서 걷는 동마로는 새로 푸세한 무명적상과 고의에 검은 쾌자를 걸쳤다. 미진가이면서도 지난 설 무렵에 슬그머니 머리를 감아 올려 상투를 틀어버리더니 나들이 때면 꼭 전립을 썼다. 집에서는 곧잘 비단 옷을 입는 반야도 나들이 때는 무명 옷을 입어 평민의 얌전한 안악처럼 보였다. 스게치마는 계집들의 나들이 법도가 무서워서라기보다 이목의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챙겨 썼다. 만수사를 거쳐 지름길을 따라 봉수산 제를 넘는 지금은 이목이 없으므로 스게치마를 팔에 걸친 채 강수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며 걷는다. 옛날 신라라는 나라에 순정공이라는 사또님하고 수로라는 마님이 계셨대. 큰언니처럼 어여쁜 마님이셨지? 강수가 끼어들어 종알대는 바람에 반야가 소리내 웃는다. 사또님하고 수로마님이 소아들을 거느리고 길을 가다 경치가 멋진 바닷가에 머무르게 됐대. 깎아지른 것처럼 높은 바위가 병풍처럼 쳐져 아주 아름다운 바닷가였는데 천지에 꽃이 핀 봄이었나 봐. 마님이 까마득히 높은 절벽을 올려다보고는 슬픈 표정을 지으셨다는구나. 왜요? 우뚝 멈춰서 올려다보는 아이 손을 끌며 반야는 걸음을 재촉했다. 왜 저러시나 수아들이 보니 절벽 위에 빨간 꽃 몇 송이가 피어 있었어. 바닷가에도 꽃이 많이 피어서 손만 뻗으면 꺾을 수 있는데 마님은 웬일로 절벽 위에 있어서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그 꽃이 갖고 싶으셨던 게지. 왜요? 아이가 되물었다. 사람은 어쩌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면 아니 되는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 욕심내면 안 되는 것을 갖고 싶어서 슬픈 경우도 있고. 아마 그 마님도 그러셨던가 봐.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간절히 갖고 싶으니 수로마님은 아랫사람들한테 그 꽃을 꺾어 달라고 했어. 당연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 그냥 높은 산도 아니고 깎아 세운 것 같은 절벽의 핀 꽃을 새도 아니고 누가 꺾어 올 수 있겠어? 마님이 앙앙 꽃님이처럼 우셨대요? 강수 물음에 반야가 하하 웃고는 응 했다. 어른이라 꽃님이처럼 큰 소리로는 못 울고 흐느끼고 있었는데 수염이 허연한 할아버지가 소를 끌고 그 바닷가에 나타나서는 울고 있는 수로마님 앞으로 와서 절벽에 있는 꽃을 꺾어 드리려느냐고 여쭈었어. 수로마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니 할아버지가 암소를 마님 곁에 두고는 병풍 바위로 올라갔어. 사람들이 모두 손에 땀을 쥐고 쳐다보는데 할아버지는 수염에 땀이 흐를 만큼 힘겨워하면서도 그 바위로 올라가 꽃을 꺾어 내려왔어. 그리곤 마님께 꽃을 바치면서 노래를 불렀대. 자줏빛 바위가에 암소 놓아두게 하시고 나를 부끄러이 아니 여기시니 꽃을 꺾어 바치나이다. 노래를 다 부르고 난 할아버지는 다시 암소를 타고 가던 길을 갔지. 마님이 할아버지한테 상은 안 주셨대요? 강수 질문에 반야가 또 웃었다. 할아버지도 상을 받았지. 마님이 활짝
웃으셨거든. 사람이 사람한테 웃는 게 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너도 알지? 반야 말에 네, 한 강수가 고개를 두리번거리더니 손을 놓고는 길을 벗어나 숲으로 다람쥐처럼 스며들었다. 쫓아가려는 반야의 소매뿌리를 동마루가 잡았다. 금세 돌아올 테니 그냥 두십시오. 자신이 머리 올린 직후부터 시작된 동마루의 존대가 반야는 아직도 이따금 낯설었다. 언니라 부르던 호칭도 없어졌다. 그 즈음부터 동마루한테 딴 사람 혼이 들어앉은 것 같았다. 이렇게 뒤를 따라 다니는 것 외에도 말도 붙여오지 않거니와 부르지 않으면 종일 꼴보기조차 어렵다. 게다가 아침에 집을 나가 새벽에 도둑놈처럼 들어오기 일수인 나날이 벌써 여러 해째였다. 저는 공세포 선천가의 선주집에서 일하며 글 공부도 한다지만 무슨 주인이 일꾼 편할 때만 일을 시킬 것이며 공부를 시켜주랴. 제가 소상히 말하지 않거니와 도둑질하러 다니는 게 아닌 정도는 알므로 반야도 묻지 않았다. 그만큼 어려워진 것이다. 지금도 내가 알던 사람인가 싶어 쳐다보자 동마루는 강수놈 들어간 나무 사이를 쳐다보며 딴청을 부렸다. 한양에서 은샘으로 온 뒤 할머니 동매는 날마다 국거리를 가르치려 드셨다. 7살 반야는 그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았다. 늦봄이었고 뻐꾸기가 놀자고 신당 밖에서 자꾸만 부르는 듯 했다. 할머니가 소피 보러 나간 뒤 괭이처럼 집을 나섰다. 뒷산 만수사에 가려고 사립을 나왔는데 걸음이 엉뚱하게 아랫마을을 지나 장거리 쪽으로 걸어졌다. 그 지난 겨울 만수사에서 따라 내려와 식구가 된 나무가 뒤에서 느릿느릿 따라오는 걸 알았지만 내버려 두었다. 나무는 키만큰 바보였다. 아기 때 절 앞에 버려졌다는 나무는 아무리 큰 소리로 불러도 듣지 못하고 말을 못했다. 걸어만 다닐 뿐이지 정말 나무와 똑같았다. 장날이었는데 장거리도 그냥 지나쳐 들판을 지나고 어느 산 밑까지 갔다. 어디가 어딘지 구분도 할 수 없는 그 산자락에 거적이 들씌워진 움막이 있었고 그 안에 버려진 사내 아이가 있었다. 온몸에 열꽃이 피어 퉁퉁 부었음에도 너댓새는 굶었을 것처럼 파리해 보이는 아이였다. 숨결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나무와 함께 산속에 들어가 금세 물을 찾아냈고 그 물을 칡 이파리에 받아다 아이한테 먹였다. 칡잎 3순을 씹어 아이 입에 흘려 넣었다. 씻고 남은 건더기는 아이 얼굴에 붙였다. 숲속에서 손에 잡히는 풀잎들을 뜯어다 씹어 그 즙을 계속 밀어 넣었다. 병보다 기갈이 깊었던 아이는 반야가 제 입에 머금고 전해주는 것들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받아 삼켰다. 나무는 나무처럼 두 아이 곁에서 지켜만 보다가 반야가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고 반야가 잠들면 저도 잠들었다. 셋이서 이틀밤을 그렇게 지낸 뒤 아이 열이 내렸다. 불을 씹어 붙였던 얼굴에 풀물이 든 데다 영감처럼 쭈글쭈글해진 아이가 눈을 떴다. 아침이었다. 아이는 일어나 나무한테 엎였고 반야를 따라 집으로 와 첩첩산처럼 오래 살라는 뜻의 동마루가 되었다. 잠시 뒤 돌아온 강수 손에 자줏빛 각시치 꽃이 잔뜩 들렸다. 놈이 반야한테 꽃가지를 내밀며 노래를 불렀다. 자줏빛 바위가에 암소 놓아두게 하시고 나를 부끄러이 아니 여기시니 꽃을 꺾어 바치나이다. 한 소절도
틀림이 없이 읊어대는 놈의 맹랑한 짓에 반야가 깔깔대며 꽃가지를 받고는 아이를 안아주었다. 어떻게 이리 귀여울까? 자신의 7살 즈음을 떠올려 보면 조리에 닿지 않게 느껴질 정도다. 그 즈음부터 점사를 보게 된 터라 귀염은커녕 요물이나 저승사자 취급을 받았다. 젊건 늙건 사내건 계집이건 지체가 높건 낮건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사람들이 반야한테는 죄 한심하거나 어려 보였다. 끌어안고 히히 낙낙이던 강수와 반야를 쳐다보던 동마로는 고개를 돌리며 쓰게 웃었다. 반야가 옛날 이야기를 빙자해 강수한테 들려준 말은 곧 동마로한테 한 말이기도 했다. 동마로는 어릴 때 헌화가를 부르던 노인이 검님 신령이었노라고 들었다. 수로 부인이 꽃을 갖고 싶었던 것은 무녀가 되고 싶은 소망을 뜻하고 수로 부인이 받은 꽃은 마침내 무녀가 되었다는 의미라고. 헌화가 장면에 이어 길을 계속 가던 수로 부인은 여러 차례 용에게 잡혀가거나 식물들에게 이끌려가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의 입을 모은 노래로 현실로 돌아온다. 그건 무녀를 가운데 둔 인간들과 검님들의 다툼이며 현실과 비현실을 조화시켜야 할 무녀의 수련 과정을 의미한다. 어린 날 반야와 더불어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였다. 지금 반야는 그때와 다른 뜻으로 동마로에게 무녀인 자신을 마음에 들이지 말라고 앞날을 보통 사내처럼 살라 말한 것이다. 그리하였기가 글렀음을 동마로는 13살 반야가 검님께 시집간다는 의미로 머리를 올리고 작두를 탈 때 벌써 깨달았다. 그때 그 꽃맞이 굿판에서 마마신에 들려 사경을 헤매던 어린 날처럼 마음을 알았다. 혹독했으나 병은 어렵지 않게 나았다. 반야보다 먼저 죽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냥 반야 살아있는 동안 옆에 있으면 되는 것이었다. 그 간단한 깨달음은 그러나 새 지옥의 시작이었다. 처음 만난 날부터 반야는 동마로의 하늘이었다. 땅이었다. 햇빛이었고 바람이었고 밥이었다. 세상 천지 단 한 사람이었다. 단 한 사람이었으므로 서로 만지고 어르고 놀며 함께 컸다. 그 한 사람이 어느 날 불현듯 만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여전히 함께 걸어 숱한 절을 찾아다니고 한방에서 묵어도 언제나 숨소리가 들리는 눈앞에 있는데도 그 존재는 연기인 듯 신령인 듯 만질 수가 없었다. 동마로는 제 손목을 자르고 싶었다. 손목을 자르는 대신 심신을 단련할 기회가 생긴 건 그 즈음이었다. 아직 어렸음에도 동마로는 머리 올린 반야를 견딜 수 없어 집을 벗어나곤 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지경이 되면 떠날 수 없음을 느끼고 돌아오던 즈음이었다. 그날도 종일 헤매다가 해질녘에 공세포 바닷가에 도착했다. 한 무리의 사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바닷물 속에서 노는 것 같은데 그들은 노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따른 절도 있는 동작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허리에 닿는 물 속에서 누군가를 겨누고 차거나 밀거나 엎드리고 매치기를 반복했다. 물속에서 대어서 짜는 텔만치 솟구쳐 오르기도 했다. 동마로한테 그들의 움직임은 반야만큼이나 눈부시었다. 그들의 홀렸다. 그들이 바다를 나와 산속으로 들어갔다. 동마로는 꽃에 홀린 벌처럼 그들을 뒤따라갔다. 해지는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산마루에
듬성듬성한 초막 몇 채가 반원 형태로 앉아 있었다. 그중 규모가 있는 가운데 집 처마에 현무암이라 쓰인 편액이 걸린 걸 보았다. 그것은 공세포 현무암, 기실은 온양 현무 선원이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자만이 선원에 들 수 있다 했다. 그들처럼 무술을 배우기 위해 동마로는 한 달간의 예비 수련 기간을 거쳤다. 1년이나 2년, 길게는 3년이 걸리기도 한다는 예비 기간이 한 달에 그쳤던 건 동마로가 글을 읽고 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비 기간이 끝난 뒤에는 문답 과정을 치렀다.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마땅하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12살 동마로는 너무 놀라 입을 벌렸다. 동등이라니. 천민과 평민이, 천민과 중인이, 천민과 양반이, 천민과 임금이 어찌 동등할 수 있단 말인가. 8천에 속하는 무격집 아이한테 동등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는커녕 들어본 적도 없는 아이한테 그 말은 불가해한 것이었다. 그래도 이해했던 것은 그 문답 과정을 통과해야 무술을 배울 수 있다 하였기 때문이었다.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수긍하느냐?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유로워야 한다. 가당하냐?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의지로 제 삶을 가꿀 권리가 있다. 이해하느냐? 응당하지도 가당하지도 수긍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으나 이해했다. 이해하여야 그 어려운 말들의 뜻을 알게 될 것임을 느꼈기 때문인데 신통하게도 이해라는 대답을 거듭하는 동안 단어들의 실체를 모르고도 그 모든 것들이 그럴 법해졌다. 문답 과정 뒤에는 천도제를 지내듯 49일간의 무건 수련을 치렀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다. 벙어리 노릇은 그저 홀로 하는 것이었다. 이우레가 말을 하지 않는 동마로의 이마를 날마다 짚으며 눈을 들여다보았다. 얘야 동마로, 왜 말을 안니? 그러다 반야를 돌아보며 묻기도 하였다. 큰애야, 이 아이가 왜 실어를 앓는 게냐? 뜬 것이 든 것 같으냐? 반야가 뜬 것에 든 것도 병이 든 것도 아니니 내버려 두라고 해도 이울에는 동마로의 무거운 기간 내내 안절부절 못하였다.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선원생의 자격이 갖춰졌을 때 동마로는 비로소 사신계에 대해 들었다. 모든 인간은 동등하고 자유로우며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삶을 가꿀 권리가 있다. 그런 불가해한 강령을 가진 사신계의 수장은 사신총이다. 사신총이 누군지는 그의 명령을 직접 받는 사신경만 안다. 사신경은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칠성 등 5부의 수장인 오령을 거느리고 오령들은 각 부의 무진들을 지휘한다. 그 무진들은 자기 휘하 사신계원들을 이끈다. 공세포 현무함은 청룡, 백호, 주작, 칠성, 부와 더불어 전국에 걸쳐 있다는 사신계 현무부 선원의 하나였다. 사신계 입계의 의식을 치르며 동마로는 2가지를 맹세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신계에 대해 침묵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신 총령에 따르겠다는 서원이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수련하는 사신계에서는 몸담은 사람의 신분을 묻지 않았다. 각자 하는 일의 수련 정도에 따라 그 안에서의 품급을 부여했다. 청룡, 백호, 주작, 칠성부의 각 별에 따른 품급이 정해졌듯 현무부의 품급도 북쪽 하늘 7별을 상징하는 두, 우, 여, 허, 위, 실, 벽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품과 품 사이를 거치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고 품급이 높을수록 오래 걸렸다. 동마루는 지난 3월 보름에 7품계 중에서 5급에 해당하는 위품을 받았다. 나이가 어린 데다 메인 일이 적어 그만큼 수련할 시간이 많았으므로 진급도 빨랐던 셈이다. 실품과 벽품을 거치고 나면 무진이 될 수도 있는데 무진은 하나의 선원을 운영하며 40개의 조직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위품이 된 지 반년이 지났을 뿐인 동마루에게 무진이란 아직 하늘의 별처럼 높았다. 현재 현무부 온양 선원의 무진은 옥종이었고 그의 휘하, 개원은 10명가량이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모으고 가르치는지 언제 사신총의 소용품으로 쓰일지 몰랐으나 동마루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동마루가 선원에 드나든 6해 동안 무예를 하는 공세포의 개원한테 내린 사신 총령은 2번이었다. 그때 공세포 선원에서 실품과 벽품이 2명씩 풀려갔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옥종 무진만 알았다. 그들이 묵과에 급제하여 어느 군영으로 들어갔을 거라는 속삭임이 개원들 사이에 없지 않았지만 생사 여부조차 모른다. 돌아오지 않는 그들 때문에 갈등하는 수련생은 없었다. 그저 자신의 본업을 하면서 제 몫의 수련들을 할 뿐이었다. 동마루도 오늘처럼 반야를 뒤따르는 날을 제외하고는 빠지지 않고 다녔다. 그러는 동안 50리 길을 2어씩경이면 가로지를 수 있을 만치 몸이 기민해졌다. 어느 쪽으로 가실 요량이십니까? 봉수산 제등에 올라서서 동마루가 물었다. 반야는 아래로 뻗은 길을 내려다보며 글쎄 한다. 산을 내려가면 팔방으로 길이 나 있었다. 동쪽으로 향하면 아산, 천안이고 북쪽으로 향하면 평택, 안성 쪽이다. 한양에서 도구로 와 있는 일에 도 경계를 넘어서 본 일은 고작해야 10번이나 될까. 가장 멀리 간 데가 태백산 검룡서였다. 작년 이른 봄 동마루와 둘이 오고 가는 데만 20날이 걸렸다. 걷고 또 걷는 길. 걷기에 이골이 났지만 세상은 좋기만 하였다. 더 넓은 세상으로 가고 싶었다. 그곳이 어딘지 알 수 없으니 쫓기듯 또 걸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도 그래서 나온 참이었다. 옅은 나무 그림자를 보니 옷이 끝즈음인 듯했다. 천안쯤 가면 재미지면서도 슬픈 구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춤추는 계집의 환영이 눈앞에 자꾸 드리워지는 참이었다. 추고 또 추다 기진하고 일어나면 또 출 수밖에 없을 춤. 내린 곳을 받아야 멈출 수 있을 춤인데 가엾게도 계집은 담장 안에 갇혀 있는 듯하였다. 얼마나 허기지려나. 그이 알지 못할 그네처럼 반야도 허기가 졌다. 천안으로 갈 거야. 그 전에 여기서 밥을 먹자. 강수야, 앉을 만한 데 좀 찾아보련. 반야 말에 강수가 주변을 강아지처럼 뛰어다녔다. 동마루가 큰 키를 구부정하게 접고 나무 밑을 살피다 편편한 풀밭을 찾아내고는 등짐을 풀었다. 그가 등짐 속에서 꺼낸 첫 뭉치를 펼쳐 풀밭에 자리를 만드는데 그의 몸에서 푸른 기운이 별빛처럼 파르르니 배어났다. 무수한 날 이렇게 함께 다녔고 먼 길에서는 예사로 한 방에 묵으며 자라왔지만 처음 보는 기운이었다. 선체로 동마루를 쳐다보던 반야가 문득 부르르 진저리를 쳤다. 동마루의 몸에서 솟아나온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곧장 자신에게 이어져 발화한 듯했다. 손끝에서 시작되어
어깨를 타고 머리통 속으로 스며든 기운이 온몸으로 거센 물살처럼 퍼졌다. 퍼진 기운들이 쓰러지지 않고 다시 치올라 손목이나 무릎에서 허벅지나 젖가슴, 아랫배 밑에서 함부로 뭉쳐 난동했다. 난데없는 몸의 난동에 놀란 반야가 불썩 넘어졌다. 기름종이에 싼 주먹밥을 꺼내 상을 차리던 동마로가 놀라 반야를 끌어안았다. 놀란 강수도 뛰어와 두 사람한테 엉겨 붙었다. 도구관아 이방이 나졸들을 달고 샘골에 나타나 꽃각시 보살레로 올라올 때는 속셈이 뻔했다. 몇 냥씩 건네바치는 뒷돈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꽃각시 보살 어미를 희롱하는 재미에 들려있는 것이다. 이방이 올 즈음 반야는 대개 집에 없기 마련이어서 유우래가 상대해야 했다. 오늘도 이방은 집안을 한 바퀴 돌며 술 냄새가 나지 않는지 코를 대고 다니더니 흔적을 찾지 못하자 신당마당으로 돌아왔다. 특별히 간악하거나 뒤틀린 사람은 아니었다. 그저 제 권세로 누릴 수 있는 잔재미를 잠시 보려는 보통 위인이었다. 어제 반야가 나간 뒤 들이닥친 오산의 죄 아무개라는 양반집 나부랭이들의 대일까. 아예 반야를 붙들어 가려 했던지 마름과 종놈 둘이 왔는데 놈들 위세가 그대로 양반이었다. 그자들은 어젯밤 이경이 지날 때까지 식경 노릇을 하며 반야를 기다리다 반야가 제 발로 오산으로 찾아와야 할 것이라는 엄포를 놓고 떠났다. 내 집에 술이 넘친다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그 흔적을 잘도 숨겨놓았구나. 잘했다. 눈에 안 띄게 해놓은 터 내가 새삼 땅을 뒤집을 필요야 있겠느냐. 지엄하신 어명으로 술이 금지된 지 10여 년째였다. 술 마신 게 발각돼 목 잘린 사람들이 여럿이라 했다. 술 빚은 게 들통나기만 해도 큰일 나는 판이라 술에 취한 사람 구경 못한 지가 까마득했다. 그렇다고 아무도 술을 빚지 않는 건 아니었다. 누가 알아챌세라. 숨을 죽이면서도 술은 빚어졌고 심지어는 밀매도 되었다. 유울에도 빚었다. 탁주는 필요할 때마다 소주는 한 달에 한 번 그 몸에 빚었다. 스승 동매가 살아계시는 동안 하루 한 잔씩은 꼭 드셨으므로 그 습관이 남은 데다 반야도 신단에 맑은 술을 차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었다. 내 오늘은 술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네 의식을 보러 왔는데 오늘도 별님이가 집에 없는 모양이지? 예, 날이 아침 점사 뒤 기도하러 절에 가사옵니다. 하면 현령께는 뭐라 아랜다. 새로 오신 현령께서 그 아이를 찾으시는데. 현령이 새로 오시었사옵니까? 언제요? 백성이 되어 사또가 새로 오신 지 한 달이나 되신 것도 몰랐단 말이냐? 쇳내처럼 천한 목숨이 어찌 관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 수 있겠나이까. 내 말말이 천하다 한다마는 우리 관내 청것들 중에서 내 집만큼 가세 든든한 집이 또 있겠느냐. 외람되오나 나으리 갓 부임하신 현령께서 천한 쇳내의 여식을 찾으시는 까닭이 따로 있으신지요. 원님이 찾으시면 찾아뵙는 것이지 천한 것들이 까닭은 알아 무엇래. 자취하고 그 아이가 언제 돌아오겠느냐. 원래 철이 없고 방자한 아이라 나간 시각은 알아도 돌아올 때를 모르옵니다. 나으리 부디 헤아려 주십시오. 이번엔 내가 헤아려 줄 일이 아닌 듯하니 별님이가 돌아오면 간화로 들어와 나를 찾으라 일러라. 아, 내 혹 만파식적이라고 하느냐? 먼 옛날 신라에 있었다는 신비의 피리를 이방이 왜 거론하는지 몰라. 유울에는 멀뚱히
그를 바라보다 대답한다. 먼 옛날에 바다를 끓게 하여 외적을 물리쳤다는 신비한 피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니이다. 허면 만파식령은 아느냐? 그가 무격들 사이에 전설로 내려오는 방울까지 정확하게 불러대는 것도 뜻밖이다. 겉모양은 정주처럼 생겼고 속모양은 칠성방울처럼 생겼다는 만파식령은 세상 모든 무격들의 꿈이었다. 어딘가에 묻혀있을 그 방울을 갖게 되면 온 세상을 다스릴 만큼 신기가 높아진다였다. 하지만 만파식적이 전설이듯 만파식령 또한 무인들이 지어낸 허황한 꿈일 뿐이다. 만파식령은 처음 듣사옵니다. 그게 무엇이옵니까? 무녀인 내가 모르는데 내가 그걸 어찌 알겠느냐? 되었다. 어쨌든 내 오늘은 이만 물러간다만 어쩐지 장차 너희들 신세가 불평케 된 듯하구나. 오리무중의 말을 한 이방은 유래를 흘끗 건너다보고 그냥 돌아선다. 옛날 이야기까지 들먹이며 을러대기는 해도 짐짓 부리는 위세이지 무던하게 넘어갈 수 있을 듯하다. 유래는 이방 꽁무니에 붙은 나졸한테 은전 성냥을 쥐어준다. 쌀을 4마리나 살 수 있는 거금이었다. 나라님이 술을 그마심에 살판 난 자들은 자그만 고울의 서리들이었다. 뇌물의 양이 해마다 늘었다. 이방이 말에 오르고 나졸들이 고삐를 잡고 의젓하니 생골로 내려간다. 짧은 가을 해가 어느새 뉘엿거리기 시작했다. 그나저나 이 아이들은 오늘도 안이 돌아오려는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반야가 기어이 천안까지 갔다는 뜻이다. 거기 한 가여운 목숨이 있음에 자꾸 저를 부르는 것 같다고 했다. 신기 들린 처자인 듯 하다고. 어느 집 처자일지 모른 채 제 발로 찾아들 집이 어떤 집인지 반야가 모르고 떠났듯 이후에도 몰랐다. 남은 것은 근심뿐이었다. 혹여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지 않을는지, 그곳이 혹시 양반집이라면 중인이거나 상민의 집이라 해도 다를 것은 없었다. 저희들이 부르지 않았는데 찾아든 맹랑한 무녀를 누가 반기랴. 유래가 사리 밖으로 나서 생골로 굽어내린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는데 그대가 꽃님이를 얻고 백나무 저쪽 숲에서 나왔다. 그 뒤에 키만 껑충한 나무가 엉겅퀴며 쑥부쟁이들이 설렁하게 든 소쿠리를 엉성하게 들고 따라왔다. 관원들은 갔어요, 어머니? 그대 물음에 유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든 꽃님이를 받아 안는다. 2시진 정도 햇빛을 쬐었다고 4살배기 얼굴이 발갛게 익었다. 관원들을 피하느라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내몰았던 참이었다. 반야는 물론이고 다른 자식들도 관원들 눈에 띄게 하고 싶지 않았다. 들어들 가자. 세 자식이 나들이를 가고 세 자식이 곁에 있었다. 16살이 된 그대가 유울의 품으로 들어온 지 5해째였다. 시집 보낼 나이가 되어간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아이였으나 손끝이 야물지는 못했다. 그렇게나 호되게 바느질을 가르쳐도 적삼은커녕 잠방이 한 장, 고쟁이 한 겹조차 맵시 있게 지어내지 못했다. 나무나 강수가 입는 옷들이 아이들 몸에 다 붙지 못하고 노상 엉성한 게 그 때문이었다. 음식 솜씨라도 좋으면 다행일 터인데 그 손끝도 허술했다. 뭘 배우려 드는 근기도 약했다. 반면 동마로는 과묵하면서도 재발랐다. 집 안팎을 여무지게 돌볼 줄 알았다. 어릴 때부터 영민해 반야가 읽는 글들을 뒤따라 읽었다. 그런 동마로를
무녀 아들 노릇 시키는 게 가여워 안성 유기공장에 보냈던 게 제 10살 때였다. 한 달 만에 산꺼지꼴로 되돌아온 아이가 소리도 내지 않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럼 영영 내 아들 노릇을 하려니? 유래가 물었을 때 아이가 비로소 엉엉 큰 소리로 설게 울었다. 나무는 만수사에서 데리고 내려왔고 강수는 동마로가 파장난 온양 큰 장터에서 주워온 아이였다. 꽃님이는 피덩이 때 업둥이로 들어왔다.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는 대로 제 아들딸을 삼았다. 작금에 이르러 자식이 6이나 되지만 다른 아이들 때문에 크게 속 끓일 일은 없었다. 문제는 언제나 별님이 반야였다. 점쟁이로 얻은 이름이라고는 하나 천한 신분의 계집아이 치고는 반야의 명성이 지나치게 높았다. 사람은 나이값을 해야 하듯 이름값도 해야 한다. 이름값이란 결국 사람을 헤아려 보살피기였다. 19살의 반야는 아직 이름값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못 되거니와 성정도 그렇지 못했다. 사람 마음 살필 줄 모르는 반야는 날아다니는 불이었다. 아직까지는 저 혼자 날아다니지만 언제 주변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릴지 알 수 없었다. 유래는 그런 딸을 얌전하게 들어앉힐 능력이 없는 어미였다.